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한마디가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할 거라는 거요. 그 차 타면 죽어요. 15살 소년이 절규했을 때 경호원들은 미친 아이를 보듯 그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장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처절한 눈빛에 회장이 멈칫한 바로 그 순간 모두의 눈앞에서 고급 세단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폭발음이 빗소리를 삼켰습니다. 회장이 타야 했던 그 차가 불덩이로 변하는 걸 보며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폭발을 예측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시간 전 강민우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표현조차 사치일지 모르겠네요. 고아원에서 자란 15살 소년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아원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는 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달 뒤면 고아원을 나가야 했고 그 전까지 최대한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태양호텔 쪽 배달 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배달비는 평소보다 2배였고 민우에게는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민우는 특별할 것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으며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내는 아이였어요. 학교 친구들도 민우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혼자 빵을 먹었으며 방과 후에는 바로 아르바이트 하러 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민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미세한 행동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떨림, 무언가를 숨길 때 보이는 손가락의 경련, 위험한 생각을 할 때 드러나는 호흡의 변화까지도요. 이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었죠. 민우가 6살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늘 곁에 있었어요. 민우야, 사람을 볼 때는 눈만 보면 안 돼. 손을 봐, 어깨를 봐, 발을 봐. 몸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아버지는 매일 저녁 민우와 이상한 놀이를 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민우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유심히 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진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잘했어. 이렇게 사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넌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민우가 7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기술만이 유일한 유산으로 남았어요. 저녁 8시 민우는 배달 상자를 들고 태양호텔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호텔 정문을 지나 직원 통로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민우를 압도했습니다. 이곳은 민우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 민우는 지하 주차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서 있는 정비공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겉보기엔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비공이 고급 세단의 보닛을 열고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정비공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있었죠. 1초에 한 번씩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고 그럴 때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민우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몸이 먼저 반응한다.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고 호흡이 빨라지지. 민우는 멀리서 그 정비공을 지켜봤습니다.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정비공은 보닛을 닫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떠난 직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 차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었죠.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정비공의 떨리는 손, 불안한 눈동자, 급하게 떠나는 모습, 그리고 그 직후 나타난 경호원들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차에 뭔가가 있다는 걸요.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위험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고아원 출신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믿어줄까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버릴까? 모른 척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다친다면,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면 민우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민우가 뛰어나갔어요. 잠깐만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민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구냐?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민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저기, 저 차 타면 안 돼요. 경호원 중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조금 전에 정비공이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손이 떨렸고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제발 저 차 타지 마세요. 경호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꼬마야. 장난치냐? 민우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차에 뭔가 있어요. 그때 차 뒤쪽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였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한정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경호원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 데리고 나가. 경호원 2명이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우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나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 차 타면 안 돼요. 민우는 울부짖듯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주차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은 민우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거대한 폭발음이 주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고 주차장에서 솟구치는 화염을 봤어요.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검은 연기가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만약 민우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 차 안에 있었을 겁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봤어요. 빗속에 주저앉아 있는 15살 소년을요. 그 눈빛을 본 순간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구하려다 죽어간 그 사람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폭발 직후 주차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찰들이 현장을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투숙객들은 로비로 대피했고 기자들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벌써 호텔 앞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홀로 주차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거든요. 만약 회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민우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우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경호원 한 명이 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일어나. 경찰이 너를 조사하고 싶어 한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경호원은 민우를 호텔 안쪽의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형사가 민우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형사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민우는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민우요. 민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살이요. 형사는 메모를 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폭발을 미리 알았지?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비공이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손이 떨렸고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비공의 손이 떨린 걸 봤다고? 얼마나 멀리서? 민우는 주춤했어요. 한 10m 정도요? 형사는 동료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10m 떨어진 곳에서 사람 손이 떨리는 걸 봤다고? 형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차가 폭발할 거라는 걸 알았다고?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보는 법을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는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형사는 팔짱을 끼고 민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고?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데? 민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돌아가셨어요. 8년 전에.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아원에서 지내는 거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사는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민우야, 솔직하게 말해봐.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혹시 누가 시킨 거 아니야? 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민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다그쳤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어? 10m 떨어진 곳에서 사람 손 떨리는 걸 보고 폭발을 예측했다고? 그게 말이 되나? 민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민우는 정말로 정비공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직감으로 느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회장을 구했는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우 회장이 들어왔어요. 형사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형사에게 말했어요.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형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조사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 목숨을 구한 아이를 범인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형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동료와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우와 회장만 남았어요.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회장은 민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가까이서 재벌 회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고맙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장이 손을 들어 민우의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 이름이 강민우라고 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은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강민우, 강씨. 회장이 중얼거렸지만 민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회장의 질문에 민우는 당황했어요. 제 아버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형사에게 아버지가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했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주변을 관찰하셨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바로 알아채셨죠. 저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눈을 보고, 손을 보고, 몸의 움직임을 보라고.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민우는 대답했어요. 강태준이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회장의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왜 회장이 아버지 이름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민우의 질문에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민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2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자신을 구하려다 죽어간 젊은 경호원의 얼굴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소년의 눈빛이 너무나도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회장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20년 전 자신을 구하고 죽은 강태준의 아들이 오늘 다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니요?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나? 민우는 대답했어요. 햇살고아원이요. 근처에 있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도 되겠나? 민우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문을 열고 나가면서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 그리고 형사들에게 전해. 이 아이는 내 은인이지 용의자가 아니라고. 경호원이 민우를 데리고 나가자 회장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강태준, 자네 아들이 나를 또 구했네. 이번엔 제대로 보답하겠네. 회장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짐이었죠. 한편 고급 세단을 타고 고아원으로 향하던 민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왜 아버지 이름을 듣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우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이 민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차가 고아원 앞에 멈췄고 민우는 내렸습니다. 경호원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내일 회장님께서 다시 연락하실 거야. 전화 받을 수 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나자 민우는 고아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난 8년간 민우의 집이었습니다. 한 달 후면 이곳을 떠나야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의문이 민우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회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우는 천천히 고아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폭발하는 차의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고 회장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일어난 모든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고아원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우야, 앉아봐. 민우는 의자에 앉았고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을 민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태양그룹 한정우 회장의 명함이었죠. 오늘 아침 일찍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를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뉴스로 봤어. 내가 회장님 목숨을 구했다면서? 민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너도 알다시피 한 달 후면 넌 여기서 나가야 해. 그런데 회장님이 너를 돕고 싶다고 하셨어. 오늘 오후 2시에 태양그룹 본사로 오라고 하시더구나.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양그룹 본사라니요? 그곳은 뉴스에서나 보던 곳이었어요. 제가 정말 가야 하나요? 원장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 회장님 같은 분이 직접 도와주시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니? 민우는 망설였어요. 어제 회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들었을 때 그렇게 놀라던 모습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민우의 대답에 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옷은 깨끗한 걸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가렴. 오후 2시 민우는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민우를 압도했습니다. 이곳은 민우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안내 데스크에서 민우가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최상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우는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민우의 긴장감도 높아졌어요. 40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넓은 비서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서가 민우를 회장실로 안내했고 거대한 나무 문이 열렸어요. 회장실은 민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민우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고 민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잘 잤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잘 안 왔어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네. 한숨도 못 잤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우야, 자네 아버지 강태준과 나는 20년 전에 만났었네. 민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걸까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나는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었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경쟁사에서 날 제거하려고 사람을 보냈어. 비 오던 밤이었지. 자네 아버지는 그때 내 경호원이었네.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경호원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경호원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경호원이었지.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했어. 자네가 어제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자네 아버지는 내가 타려던 차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네. 나를 막았었고 대신 차에 탔지. 그리고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폭발했나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네.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만 들었지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왜?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회장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자네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됐네. 그게 자네와 자네 어머니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만약 진실이 알려졌다면 자네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저를 구하려고. 회장이 민우의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구하려고 돌아가셨지.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20년을 살아왔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회장과 젊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아버지.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자네가 어제 나를 구했을 때 나는 자네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아챘네. 강태준의 아들이라는 걸. 똑같았거든. 나를 구하려던 그날 밤 자네 아버지의 눈빛과. 회장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우야, 나는 20년 동안 자네 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살았네. 하지만 이제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생겼어. 자네를 통해서 말이야. 민우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민우야, 나는 자네가
평범한 아이로 살기엔 너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네. 어제 자네가 보여준 관찰력은 보통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야. 자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귀중한 능력이지. 회장이 민우를 향해 돌아섰어요. 나는 자네를 돕고 싶네. 학교도 보내주고 자네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겠네. 그리고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처럼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겠네. 민우는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저를 경호원으로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야. 자네는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그걸 제대로 개발하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달 후 고아원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갑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민우가 망설이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되네. 천천히 생각해보게.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네 아버지는 내 목숨을 구하면서 자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네. 자네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자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고 싶네. 자네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말이야. 그게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회장의 진심,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어요? 민우의 질문에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게. 그리고 결정하면 내게 연락하게. 회장은 비서를 불러 민우를 배웅하게 했어요. 민우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회장이 불렀습니다. 민우야, 한 가지만 더 말해주고 싶네. 민우는 돌아섰고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폭발 사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 민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아직 위험한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자네도 조심해야 하네. 자네가 나를 구한 걸 보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민우는 회장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누군가 회장을 죽이려 했고 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민우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민우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지만 한 남자가 민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건물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 있는 남자였는데 계속 민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다리를 계속 떨고 있었거든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민우는 모른 척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민우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뒤쪽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민우의 속도에 맞춰서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민우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를 따라온다면 절대 바로 뛰어선 안 돼.
상대가 확실하게 너를 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 모퉁이를 3번 돌아봐. 그래도 따라온다면 그때는 진짜야. 민우는 다음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따라 꺾였어요. 다시 왼쪽으로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뒤에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말로 민우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나왔어요. 회장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한 걸 보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회장을 죽이려던 그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의 부하일까요? 민우는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비친 뒤쪽 모습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보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민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하다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민우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회장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지하철역이 가까웠습니다. 민우는 자연스럽게 지하철역 입구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힐끗 봤습니다. 검은 점퍼의 남자도 따라 내려오고 있었죠. 민우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플랫폼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뒤쪽을 살폈어요. 검은 점퍼의 남자가 플랫폼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민우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어떡하죠? 저 남자가 다가오면? 민우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출구는 저 멀리 있었고 남자는 이미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때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 민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열차가 들어오면 타는 척하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는 열차에 갇히고 민우는 도망칠 수 있을 거예요. 열차가 들어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기 시작했어요. 민우도 열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점퍼의 남자도 따라 탔죠. 민우는 문 바로 옆에 섰습니다. 남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힙니다. 안내방송이 나왔고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우는 몸을 날려 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검은 점퍼의 남자가 놀라서 문 쪽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은 닫혔고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자의 분노한 얼굴이 보였죠.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습니다. 남자는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시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재빨리 플랫폼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처 골목으로 숨어들었어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온 것 같지 않았어요.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 회장이 받았어요. 민우 군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저를 따라왔어요. 지금 겨우 따돌렸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근처요. 회장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게. 지금 사람을 보내겠네. 10분이면 도착할 거야. 그때까지 사람 많은 곳에 있게. 민우는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주시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아원 아이였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니요.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우가 회장을 구한 것 때문에 범인이 민우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패스트푸드점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 봤던 경호원이었어요. 민우는 밖으로 나가 경호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 군이지? 타게. 경호원의 목소리는 짧고 명확했어요. 민우는 차에 탔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경호원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민우는 조금 전 일을 설명했어요. 건물 앞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고 그 남자가 자신을 따라왔으며 지하철에서 겨우 따돌렸다고요. 경호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 특징을 말해줄 수 있나? 민우는 기억을 떠올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키는 한 170cm 정도였고 머리는 짧았어요. 그리고 민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왼손 검지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어요. 경호원이 놀라서 민우를 쳐다봤어요. 그런 것까지 봤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봤을 때 눈에 띄었어요. 경호원은 감탄했습니다. 자네 관찰력은 정말 대단하구만. 보통 사람은 그런 디테일까지 기억 못해. 차는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경호원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정문으로 들어가면 또 누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 차가 멈췄고 민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를 보자마자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나? 다친 데는 없고?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위험에 빠뜨렸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을 구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는구만. 회장은 민우를 소파에 앉게 하고 비서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맞은편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누군가 자네까지 노리고 있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민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회장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진작 잡았겠지. 경찰도 수사 중이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부 사람이라는 거야.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내부 사람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폭발물을 설치하려면 내 일정을 알아야 해. 그날 내가 그 호텔에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 회사 임원 몇 명과 비서들 뿐이었지. 민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장 곁에 있는 누군가가 배신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회장님은 지금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경호를 2배로 늘렸지.
하지만 내부의 적은 막기가 더 어려워.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민우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뭔가 숨기고 있는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회장은 민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나? 민우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빚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회장님한테 빚진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갚고 싶어요. 회장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정말 자네 아버지 아들이구만.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게. 내 비서실 인턴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원들을 관찰할 수 있을 거야. 민우는 놀랐어요. 제가 비서실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진짜 일을 시키진 않을 거야. 명목상으로만 인턴이고 실제로는 내부를 조사하는 거지. 자네의 관찰력을 이용해서 말이야.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말게.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한테 알리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다시 경호원의 차를 타고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이틀 사이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오늘은 재벌 회장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됐으니까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아니면 위험하다고 말렸을까요? 민우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누군가 민우를 노리고 있고 회장도 여전히 위험했으니까요.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을 지켰던 것처럼 민우도 회장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배신자를 찾아낼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답게요. 다음 날 아침 9시 민우는 태양그룹 비서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민우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유난히 어려 보였어요. 비서실장이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우 군이지? 회장님께 얘기 들었어. 오늘부터 우리 비서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다고.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민우를 사무실 한쪽 작은 책상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주로 서류 정리나 간단한 심부름을 하게 될 거야. 어렵지 않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죠. 임원들을 관찰하고 그중 누가 회장을 배신했는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비서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비서실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남자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걸음걸이가 자신감 넘쳤고 어깨는 꼿꼿했으며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비서실장이 민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이 김철수 전무님이야. 회사에서 회장님 다음으로 힘이 센 분이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시거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김철수 전무.
회장 다음으로 권력이 있다는 건 동시에 회장 자리를 노릴 만한 위치라는 뜻이기도 했죠. 10여 분 후 전무가 회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전무를 관찰했어요. 전무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으며 눈썹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어요. 회장과의 대화가 순조롭지 않았다는 신호였죠. 전무는 비서실을 나가면서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민우는 식은땀이 났어요. 전무의 눈빛이 너무나도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민우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무는 곧 시선을 돌리고 나가버렸어요. 민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의심받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실장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점심은 사원 식당에서 먹으면 돼. 30층에 있어. 민우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식당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때 앞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회장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어제 회의에서 엄청 화내셨다던데. 그럴 만도 하지.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 잡았고. 근데 말이야, 내부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민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사내에서도 이미 내부자의 배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우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게 쉽게 되는 일이었으면 진작했겠지. 지금 경우가 2배로 늘어서 접근조차 못하고 있어. 민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경우가 늘어서 민우는 조심스럽게 복도 모퉁이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전화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회사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알았어. 좀 더 기다려봐.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남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남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민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완전히 사라지자 민우는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방금 그 대화는 뭐였을까요? 혹시 회장과 관련된 얘기였을까요? 민우는 비서실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30대 중반에 안경 쓰고 키가 한 175cm 정도 되는 남자 직원 아세요? 기획팀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요. 비서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면 기획팀 박민준 대리 아닐까? 그 정도 나이에 안경 쓴 사람이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 대리,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오후 3시쯤 회장이 민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우가 들어가자 회장이 물었어요. 첫날은 어떤가? 민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우는 오전에 봤던 김철수 전무의 표정과 점심시간에 들었던 박민준 대리의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김 전무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고?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그랬을까?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박 대리의 전화는 더 의심스럽네. 누군가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니 그게 나를 말하는 건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우가 2배로 늘었다는 말도 했거든요. 회장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회장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김 전무와 박 대리를 좀 더 지켜보게. 하지만 절대 들키지는 말고. 민우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김철수 전무와 마주쳤어요. 전무는 민우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자네가 오늘 들어온 인턴인가? 민우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강민우라고 합니다. 전무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린데 어떻게 비서실에 들어왔지? 보통은 학력이나 경력을 보고 뽑는데. 민우는 머뭇거렸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무슨 연줄이라도 있나? 민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들킬 것 같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누군가 나왔어요.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전무는 회장을 보고 표정을 바꿨어요. 아, 회장님. 그냥 새로 들어온 인턴과 인사하는 중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우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특별히 데려온 아이야. 앞으로 잘 봐주게. 전무는 잠시 회장과 민우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전무가 떠나자 회장이 민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김 전무는 예리한 사람이야. 의심사면 곤란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늦은 것 같았지만요. 전무의 눈빛에서 민우는 분명히 의심을 느꼈습니다. 아마 전무는 이미 민우가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우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김철수 전무 회장과의 대화 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민우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박민준 대리, 누군가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수상한 전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용의선상에 올릴 만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민우의 관찰과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배신자를 찾아낼 거예요. 회장을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비서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우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김철수 전무의 일정표가 놓인 비서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일정표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외부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일정표에는 장소까지 적혀 있는데 왜 이건 장소가 없을까요? 민우는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민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서 있었어요. 아, 실장님. 저는 그냥. 민우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전무님 일정표를 보고 있었어?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민우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무님께 전달할 서류가 있는데 언제 사무실에 계실지 몰라서 일정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비서실장은 민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태연한 척했어요. 한참 후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나한테 물어봐. 함부로 남의 일정을 보는 게 아니야.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비서실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오후 5시에 김철수 전무가 어딘가 나간다는 정보는 얻었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어요. 오늘 오후 전무를 미행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겠다고요. 오후 4시 50분 민우는 화장실에 있는 척하며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김철수 전무의 사무실 문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민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전무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4시 55분 전무가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민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전무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하게 뒤따랐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전무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어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그때 주차장 관리원의 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우는 재빨리 카트 뒤에 숨었습니다. 관리원이 카트를 몰고 주차장을 순회하는 중이었거든요. 전무의 차가 출구로 향하자 민우는 카트에서 뛰어내려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건물 앞에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택시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저 검은색 벤츠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영화 찍나? 민우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제발요, 아버지 차예요. 깜빡하고 중요한 서류를 안 드렸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알았어. 그런데 놓치면 나 모른다? 민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앞차를 주시했습니다. 전무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전무의 차가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민우는 택시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요금을 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레스토랑 입구를 지켜볼 수 있었죠. 전무는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또 다른 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고급 수입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외모의 남자였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그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전무님을 미행 중인데요. 회장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미행을 한다고? 위험하지 않나? 민우는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전무님이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30대 초반 남자인데 고급 수입차를 타고 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에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그 남자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 민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키가 한 180cm 정도 되고요. 머리를 넘겨 빗었어요. 얼굴이 좀 긴 편이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민우는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왼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되게 큰 반지였어요. 전화 너머로 회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한지훈이야. 민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지훈이요? 그게 누구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조카야. 내 동생의 아들이지. 그리고 회사의 전략기획실장이야. 민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의 조카라니요? 그렇다면 김철수 전무가 회장의 조카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네. 둘이 만날 이유가 없거든. 전무는 경영 총괄이고 지훈이는 전략 기획을 맡고 있어. 업무상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지. 민우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럼 왜 만나는 걸까요? 게다가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은밀하게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위험하니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말게.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 하지만 민우는 망설였어요.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안 들킬 거예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지훈이는 예리한 아이야. 내가 들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바로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너, 누구야? 한지훈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태연한 척했어요. 저요? 그냥 학생인데요. 한지훈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학생? 이 시간에 혼자? 민우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네, 숙제하러 왔어요. 한지훈은 민우의 테이블을 봤어요. 노트북도 책도 없었습니다. 오직 휴대폰만 있었죠. 숙제를 휴대폰으로 하나? 한지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민우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켰어요. 완전히 들켰습니다. 그때 한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민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네, 전무님. 지금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지훈은 민우에게 말했어요. 너 혹시 누가 시켜서 온 거 아니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냥 카페 온 거예요. 한지훈은 한참을 민우를 응시하다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 나중에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해. 민우는 멍하니 명함을 받았어요. 한지훈은 카페를 나갔고 민우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방금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명함을 봤어요.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장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 들켰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뭐, 지훈이가 너를 봤다고? 민우는 방금 일을 설명했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일단 돌아오게.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겠어. 민우는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김철수 전무와 한지훈 실장이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둘은 업무상 만날 이유가 없는데도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한지훈은 민우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둘이 공모하고 있는 걸까요? 회장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말이죠? 민우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회장의 조카가 회장을 배신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태양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나? 회장은 민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이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나를 배신하는 걸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훈이는 내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어.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내가 아버지처럼 돌봤지. 학교도 보내주고 회사도 들어오게 해줬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회장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난 것뿐이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자네 말이 맞아. 둘이 은밀하게 만날 이유가 없어. 게다가 김 전무는 지훈이의 후견인 같은 사람이거든. 내가 회장이 되기 전부터 나를 보좌했던 사람이야. 만약 내가 없어지면 김 전무가 회사를 장악하고 지훈이를 다음 회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 민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회장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우의 질문에 회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둘이 공모했다는 확실한 증거 말이야. 지금은 추측일 뿐이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게요. 회장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민우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게. 자네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위험한 일도 할 줄 알아야죠.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자네 아버지와 똑같구만. 그 용기가. 둘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풍경 뒤에는 음모와 배신이 숨어 있었죠.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회장을 지키고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요. 그날 밤 민우는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회사 내 게스트룸을 마련해줬거든요. 안전을 위해서였죠.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지훈이 민우를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게스트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우는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거든요. 비서실로 가니 이미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어요. 민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 군이지? 나야, 한지훈. 민우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한지훈이 웃었어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면 되지. 인턴 연락처 정도야.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오늘 점심때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민우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한지훈이 말을 끊었어요. 거절하지 마. 내 안전을 위해서라도 만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한지훈이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회사 근처 한식당, 청담이야. 12시에 보자. 전화가 끊겼고 민우는 즉시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지훈 실장이 점심에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 회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서 가보게. 혹시 모르니 내 경호원을 근처에 대기시키겠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청담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지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민우를 보자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앉아. 민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지훈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시켜. 내가 살게. 민우는 아무거나 가리켰고 한지훈이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둘은 침묵했습니다. 민우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한지훈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음식이 나오고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봤을 때 너 분명히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지? 민우는 부인하려 했지만 한지훈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저는 민우가 말을 더듬자 한지훈이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도 바보 아니야. 내가 김전무를 미행했다는 거 다 알아. 민우는 식은땀이 났어요.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켰어요. 한지훈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넌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삼촌. 아니, 회장님이 널 시켜서 하는 거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내가 왜 김전무를 만났는지 알고 싶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훈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김전무를 의심하고 있어. 삼촌을 죽이려는 게 그 사람일 거라고. 민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지? 너희는 내가 공모자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니야. 나는 삼촌을 배신할 생각 없어.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전무님을 만난 거예요? 한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김 전무를 감시하기 위해서야. 그 사람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접촉해서 뭘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어. 민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제 만난 건?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전무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삼촌을 배신하고 나랑 손잡자고. 회사를 둘이 나눠 갖자고 말이야. 민우는 숨을 멈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지. 나는 삼촌을 배신할 수 없어. 삼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날 키워주신 분이야. 학교도 보내주시고 지금의 자리도 만들어주셨어. 그런 분을 배신한다? 절대 못해. 민우는 한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전무님이 정말 배신자라는 증거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전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기회를 노리면서 증거를 찾으려고. 민우는 생각했어요. 만약 한지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민우의 제안에 한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지훈은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둘이 협력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김 전무는 예리한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위험해질 거야. 민우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8시에 전무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
장소는 강북의 한 창고래. 내가 그 정보를 우연히 들었거든. 민우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창고요? 왜 그런 곳에서? 한지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수상한 거지. 보통 사람들은 창고에서 만나지 않아.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해.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그곳에 가봐야겠어요.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해. 혼자 가면 안 돼. 민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있어요. 같이 가면 되죠. 식사를 마치고 민우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즉시 회장실로 올라가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어요. 한지훈과의 대화, 그가 싫은 편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밤 전무의 비밀 만남까지요. 회장은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를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날 배신하지 않았다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해했구나. 그 아이를. 민우는 회장을 위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진짜 배신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오늘 밤 김 전무를 잡아야 해. 증거를 확보해야지. 회장은 경호팀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작전을 준비하게. 김 전무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야 해. 저녁 7시 민우는 회장의 경호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에 나눠 타고 강북의 창고 지역으로 향했어요. 한지훈도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한지훈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무서우면 차에 있어도 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봐야 해요. 전무님이 정말 배신자인지 확인해야죠. 한지훈은 민우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넌 정말 대단한 애야. 겨우 15살인데.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차는 창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정찰했고 민우와 한지훈은 차 안에서 대기했어요. 8시 정각 한 대의 차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김철수 전무가 내렸어요. 전무는 주변을 살피더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박민준 대리였어요. 며칠 전 수상한 전화를 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기획팀 박민준 대리예요. 민우가 속삭이자 한지훈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 대리가 왜 여기에? 경호팀장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1분 후에 진입한다. 모두 준비.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창고를 포위했고 팀장의 신호와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움직이지 마. 경호원들의 외침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와 한지훈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서 김철수 전무와 박민준 대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큰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경호팀장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했어요. 이게 뭡니까? 팀장이 물었지만 전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전무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입 닥쳐. 하지만 박 대리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전무님이 회장님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돈을 주면서 청부업자를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김철수 전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있나? 이 바보 같은 놈의 말만 믿을 건가? 한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제 레스토랑에서 전무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을 제거하고 나면 회사는 내 것이 될 거야. 자네도 나를 도우면 좋은 자리를 주지.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지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죠. 전무는 주저앉았어요. 끝났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전무와 박 대리를 묶었어요. 민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배신자를 잡았습니다. 회장을 지켰어요. 한지훈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민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삼촌은 정말 위험했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내렸어요. 그는 민우를 보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고맙네, 민우야. 정말 고맙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우는 그 품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전무와 박민준 대리는 경찰에 넘겨졌고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전무는 20년 넘게 회사에서 회장 바로 아래 자리를 지켜왔지만 결코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겁니다. 회장이 은퇴하면 자신이 다음 회장이 될 거라 믿었는데 회장은 조카인 한지훈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무는 회장을 제거하고 혼란 속에서 회사를 장악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박민준 대리는 전무의 오랜 부하였고 돈에 눈이 멀어 공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15살 소년의 예리한 관찰력 앞에서 무너졌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민우의 이름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요. 민우는 아직 어렸고 평범한 삶을 살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민우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 연회장에는 몇몇 사람들만 모였어요. 회장 한지훈, 그리고 민우가 다니던 고아원 원장 선생님과 몇몇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어요. 회장이 맞춰준 옷이었는데 입어보니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한 용감한 소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강민우 군,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 아버지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 군은 앞으로 이 회사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원한다면 해외 유학까지도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우 군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만약 원한다면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든 어떤 직책이든요. 물론 민우 군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른 길을 가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경호원이 되고 싶습니다.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한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원장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아버지와 정말 똑같구만. 강태준도 젊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었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게 더 가치 있다고.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네. 그럼 내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네. 국내 최고의 경호 전문학교에 보내주마. 그리고 졸업하면 자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민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민우는 회장과 단둘이 옥상 정원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난간에 기대어 말했어요. 민우야,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 줄 게 있네.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시계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시계야. 사고 후에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네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민우는 시계를 들어 올렸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마이너스 항상 너를 지킬게. 아빠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울어도 괜찮네. 자네 아버지도 자네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우는 회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회장이 물었어요. 뭔가?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회장님을 구했을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게 말했었지. 사람을 지키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회장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자네 아버지는 말했어. 자신이 한 사람을 지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그래서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경호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회장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야. 하지만 명심하게. 경호원은 자신을 희생하는 직업이지만 무모하게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야. 살아남아야 해. 지킬 사람을 계속 지키려면 말이야. 민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한지훈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삼촌, 민우야, 여기 있었구나. 한지훈이 다가와 민우 옆에 섰어요. 민우야,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내 나이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한지훈이 웃었어요. 운? 아니야. 그건 실력이야.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지.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우야, 자네는 특별한 아이야. 그 재능을 잘 갈고 닦으면 정말 훌륭한 경호원이 될 거야. 민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처럼요. 한 달 후 민우는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간 게 아니라
회장이 마련해준 기숙사로 갔어요. 경호 전문학교 근처에 있는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줬어요. 민우 형, 잘 지내. 우리 잊지 마. 민우는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민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우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했어요, 선생님. 여기서 보낸 시간 잊지 않을게요. 차가 출발하고 민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고아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8년을 보낸 그곳과의 이별이었죠.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경호 전문학교의 첫날, 민우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민우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민우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연단에 올라 말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호원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관찰력, 판단력, 그리고 희생 정신을 갖춘 사람입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입학식이 끝나고 민우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시계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민우에게 마이너스 항상 너를 지킬게. 아빠가. 민우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아빠, 저 잘할게요. 아빠처럼 멋진 경호원이 될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18살이 되었고 경호 전문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회장과 한지훈이 참석했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보며 감격했어요. 자네 아버지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민우는 이제 키도 훨씬 컸고 몸도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고 따뜻했어요. 회장님, 이제 제가 회장님을 지킬 차례예요. 민우의 말에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자네가 나를 지켜주게. 한지훈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우야, 넌 이미 우리 회사의 영웅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혼자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 오는 것이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민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경호원이 됐어요. 아빠처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민우는 손목의 시계를 만졌어요. 이 시계 항상 차고 다닐게요. 그리고 아빠가 지켰던 그 사람, 한정우 회장님을 제가 계속 지킬게요. 약속해요. 민우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빠가 가르쳐 준 것들 덕분에 저는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민우는 태양그룹 본사 경호팀의 일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인턴이 아니라 정식 경호원이었어요. 회장실 앞에 서서 근무하는 민우를 보며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3년 전 회장님을 구했다는 그 소년 아냐? 그래, 이제 정식 경호원이 됐대. 대단하네, 겨우 18살인데. 민우는 그런 소리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주변을 관찰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회장을 지키는 것이죠. 회장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 민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고했네, 민우야.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입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그날 밤 민우는 기숙사 창문으로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민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잘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민우는 손목의 시계를 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아빠처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니까요. 별빛이 반짝였고 민우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5살 고아 소년이었던 민우는 이제 18살의 당당한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사람을 지키고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여정이 말이죠.